이야기. 이제는 새싹이 아니라 초보라고 할까요? 아니요. 새싹이요. 새싹 순간계는 맥스스토리즈 149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양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자,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는 대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고 네. 이제부터는 해석기하라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참 60몇 회화 기하학하잖아요. 그렇죠. 했잖아요. 그건 이제 일반기하. 일반기하. 기본. 왜 이렇게 이야기가 갈라지느냐? 일반기하의 핵심은 뭐였냐 하면은 종합이에요. 종합.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정의, 공리들을 이용해서 각각의 정리들을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것들을 살펴봤었잖아요. 네, 기본적인 것들. 예. 네. 그래서 계속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의 사고의 확장. 이었죠. 이걸 토대로 다른 얘기를 해보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예 다른 이야기예요.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부분이나? 그래서 지난번에는 두 점을 잇는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작도가 가능해요. 네. 이걸 가지고 삼각형의 외심이 존재할 수밖에 네. 없는 이유를 보이고, 그렇죠. 이걸 가지고 또 다른 것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사고를 기본 작도에서부터 확장해 나가면서 다양한 도형들이 가진 성질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해석기하라는 건 뭐냐 하면 분석입니다. 분석. 예. 여기서는 도형이 가지는 성질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다 계산해서 볼 거예요. 네. 어깨가 무거워요. 계산을 한다고요? 예. 계산을 통해서 그리고 왜 모든 삼각형에 외접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지. 없는가. 반대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도형이 가지는 기본 성질 따위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 도형이 어떻게 수치로 표현되는가. 전혀 다른 시간이다. 그렇죠. 이걸 해석기하라는 새로운 분야를 처음 만든 사람은 역시 데카르트예요. 자주 등장하죠. 데카르트라는 분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예, 철학자로도 뛰어나지만 수학자로서의 업적도 참 어마무시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래서 데카르트는 모든 것들이 객관적인 진리로서 검증이 가능하려면 산술적으로 정량화돼서 계량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량화라는 것은 정확한 양적 계산을 통해서 계량, 즉 측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변환되었을 때 그것을 객관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그래서 산술적 진리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건 너무나 분명하고 자명해 보이지 않냐. 그렇죠. 이것만큼 객관적인 진리가 어디 있냐 세상에. 2 곱하기 3이 6이 되는 것만큼 객관적이고 자명한 진리가 어디 있겠냐. 그래서 모든 원리와 원칙들은 전부 다 산수적 진리로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기하학적 대상인 점이라든지 선 혹은 어떤 평면 혹은 굽어있는 곡면, 중등교과에서 곡면은 다루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기하학적인 대상들조차도 산술적 대상으로 전환하여 이 산술적 대상 사이에 계산 과정을 통하여 정량화된 계산 과정을 통하여 그것이 왜 진리인지를 검증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럼 이 부분이라면 되려 과학이나 예. 이쪽에 훨씬 많이 사용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데카르트라는 인물을 중세에서부터 근대로 넘어올 때 근대라는 새로운 사상,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사상을 창조해낸 인물이라고 보거든요. 되게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현실적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객관과 정량이라는 말이 이제 나온 거죠.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되는. 예, 계량이라는 개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때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 도량형의 통일이라든지
길이를 재는 단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일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정리해야 필요성들도 된다. 이때부터 이제 싹 트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봤을 때 이거는 옳다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것들을. 비교 분석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야 하니까. 음. 근데 사실은 점이라든지 선 같은 이런 대상이 산술적으로 표현해낸다는 게 이런 대상을 산술적으로 숫자로 표현해낸다는 게 가능한가? 그쵸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았던 거죠. 음. 그래서 거의 20년을 고민을 했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기하학적 대상을 산술적 대상으로 전환해서 표현해내는 것이 가능할까. 그래서 30대 중반의 나이에 포병 장교로 근무하던 시절에 뭐 이건 믿거나 말거나 식의 일환데 이제 막사 천막 천장에 그물망이 쳐져 있고 네. 이 그물망이 쳐져 있는데 앉아 있는 파리 한 마리를 보고 이 파리의 위치를 기준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3칸, 위쪽으로 2칸간 위치해 있으니 3과 2라는 수의 쌍으로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수의 쌍이었다라면 순서가 중요한 쌍이니까 이제 순서쌍이라고 하는데 왜 순서가 중요하냐? 2,3은 얘하고 다르다라는 겁니다. 순서가 달라지면 다른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 쌍이다. 순서 쌍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걸 점이라고 부르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좌표 평면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을 하게 돼요. 좌표라는 개념과 좌표로 이루어진 평면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그 이전까지 종합적으로 이루어졌던 기하학의 논증들을 분석적 방법으로 계산을 통한 검증으로서 바꾸어내는 게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찾아낸 거죠. 대부분은 이제 수업 시간에도 이런 얘기하면 그냥 아무 감흥 없이 20년을 고민해서 30대 중반의 나이 때에 이걸 찾아냈어라고 받아들이는데 생각을 해보죠. 20년을 고민해서 30대 중반이 됐다. 몇 살이에요? 보통 한 14살에서 15살 정도 되는 나이 때부터 야 기하학적인 진리가 말이야 정말로 진리라면 산술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만 해. 네.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짜증이 나죠. 네, 많이 나요. 우리가 14살, 15살 때 뭘 하고 있었지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이걸 처음 배우겠는데요. 뭐 저는. 그러니까 와 이게 참 그래요. 그냥 천재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어쨌든 네. 이제 데카르트라는 인물에 의해서 네. 기하학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들이 만들어지게 됐고 네. 사실 지금의 컴퓨터의 발달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영향을 끼친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가 해석 기하를 창조했다라고 보통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카르트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서 사실 이게 이제 17세기잖아요. 네. 이제 19세기 들어서야지 비로소 이제 실수 시스템이 완성이 됐거든요. 네. 그 현대 사회로 넘어와서야지 이제 비로소 해석기하의 아이디어들이 완벽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데카르트 시절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완벽한 구조를 갖추지는 못했고 약간은 좀 빈자리들이 좀 존재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현대 수학을 배우고 있는 거니까 그쵸. 그 빈자리를 메꾼 형태부터 이제 출발을 할까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실수라는 것이 사실은 수직선 위의 점들과 뭐가 된다? 1대1 대응해낸다. 예, 대응을 이루는 수집합이다. 실수라는 것이 수직선 위의 점들과 1대1 대응을 이루는 수집합이다 네. 라고 규정 지은 게 사실 19세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수직선 위에 기준점을 원점 그리고 원점에 대응되는 실수값을 0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양의 실수값으로 네. 왼쪽으로 가면 음의 음의 실수값으로 보기로 이야기했었던 네.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좌표라는 개념을 은근슬쩍 우리는 이미 배워왔던 거예요. 네. 오른쪽으로 2단위 길이만큼 갔을 때 그 점에 대응되는 실수는 2다라는 것을 이 점 B의 좌표가 2예요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사실은 다르지가 않죠. 않은 거죠. 네. 그래서 1차원 수직선 위의 점들이 실수하고 1대1 대응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다면 2차원 평면의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 두 개의 수직으로 직교하는, 수직으로 만나는 네. 이러한 수직선 두 개를 생각을 해보면 요 가로 수직선도 실수하고 1대1 대응이 될 것이고 이 세로 수직선도 실수하고 1대1 대응이 되겠죠. 그렇겠죠. 그때 교차하는 이 지점은 이제 오리진, 원점이라고 부르고 대문자 O로 표현합시다. 네. 그리고 가로로 표현되어지는 요 수직선 위에 점들에 대응되는 실수값을 앞쪽에다 쓰고 세로로 표현되어지는 실수의 수직선에 대응되는 실수의 값을 뒤쪽에다 뒤쪽에. 표현을 해줌으로써 두 실수의 쌍으로서 이 원점의 위치를 나타내고 네. 만약에 또 다른 점인 P의 위치가 만약 궁금하다면 요 P를 지나는 직선. 예. 아, 요 수직선과 요 수직선에 네. 대응되는 요 실수값을 A, 요 실수값을 B라고 했을 때 요 점의 좌표를 A, B라고 쓰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점이라는 개념하고 네. 두 실수의 순서쌍이라는 개념은 전혀 별개의 개념이었으나 이제는 같은 예, 개념. 동일한 개념으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점들이 실수로 이루어진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군요. 볼 수 그러면 있다는 거죠. A점을 순서쌍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점? A. 요 점이요. 요 점을 순서쌍으로 표현하려고 하면 A, 요 수선 그렇죠. 수직선을 아, 내렸을 때는 0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 다음에 그럼 요 점은요. 가로 좌표가 0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0, B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갑자기 돌아왔어. 그래서 가로 좌표 상의 모든 점에 y 좌표 이제 뒷좌표 0이 되는 거고 세로 수직선 위의 모든 점의 앞좌표는 0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모든 평면 위의 점들을 다 표현할 전부 다 두 실수의 순서쌍으로서 표현해 주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것을 x축, 이것을 Y축. 예, y축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사실 데카르트는 아니고 후대에서 붙인 이름이에요. 네. x축, y축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요 좌표를 x좌표, 요 좌표를 y좌표라고 부르자. 그래서 P점의 x좌표는 A가 되고 y좌표는 B가 된다라고 이름 붙이자라고 본 거죠. 네. 그러니 뭐 누군가가 뭐 3,4라는 순서쌍에 대응되는 점이 어디야라고 물어보면 가로로 1, 2, 3, 세로로 1, 2, 3, 4 해서 요 4에 해당하고 요 3에 해당하는 두 수직선의 교차점이 바로 요 3,4에 해당하는 점이야라고 붙이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좌표 평면이라는 개념들을 데카르트가 만들어줬고 네. 이걸 통해서 이제 데카르트가 하고자 했던 것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기하학적인 논증을 산술화해서 표현해야 예, 수 있다. 계산을 통해서 나타내자라는 게 애초의 목적이었던 거죠. 그러려면 이 평면상에 순서쌍으로 표현되어진 점들 사이의 관계를 살피는 기본적인 방법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관계가 있나요? 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고 두 점의 상대적인 위치를 어떻게 따질 것이고 이러한 계산의 기본 방법에 대해서 네.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방법을 다음 시간에 넘기나요? 예, 다음 시간에 예.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 짧네요. 예, 스타트. 해석기야. 스타트.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안녕. 안녕.